이 비밀리에 이 쿠바 북한 모르게 물 밑에서 우리 측과 이제 쿠바 측이 조율을 해 오던 흐름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쿠바의 아까 호세피나 비달이 바로 이 과테말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박진 장관하고 오랜 취재 관계가 있어서 직접 들었는데 과테말라에 가기 전에 제3국에서 우리나라랑 사실은 쿠바 측이 한번 우연을 가장한 경유를 했어요. 미팅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2개월 뒤에 아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한국과 쿠바 드디어 수교의 물꽃 트나. 우와. 너무 정확하게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평양 당국이 보고 야, 이거 이일규 일 안 하네? 라고 이제 난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참사님 이런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네. 뭐 우리나라 여권 있으면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작년까지 전체 UN 회원국이 193개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와 미수교였던 국가가 단 2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나라가 어딜까요? 종우 씨. 그거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쿠바하고 시리아. 쿠바하고 시리아. 쿠바 시리아 작년 2월에요. 한국과 쿠바가 그런데 드디어 수교를 맺었고 올해 4월 UN 회원국 중 마지막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까지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로써 북한을 제외한 전부와 수교를 맺게 됐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너무하네. 대한민국이 빨리빨리의 나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2월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쿠바와. 네. 예, 불과 14개월 만에 양국의 대사관이 와. 어떡해. 북한 너무 짜증나겠다. 약 올리는 거 최고인데요? 열받아, 열받아. 어떡해 김정은 너무 짜증나겠다. 평양의 땅에. 사실 엄청난 일이죠. 왠지 북한이랑 친해서 깨림칙한 곳이 쿠바였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식으로 양국의 대사관이 생기고 정식으로 수교를 맺어서 이제 떳떳하게 여행해도 되는 정상 국가 관계가 된 겁니다. 특히나 1월에는 쿠바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벌써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쿠바도 서울역 인근에 대사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양국이 어여치 대사급 정상 외교를 맺는 국가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늘 쿠바 얘기하려면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쿠바 이 수교 스토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북한 외교관으로 온갖 대한민국의 이 쿠바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항해 공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전 주 쿠바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님 모셨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대한민국 땅에 쿠바 대사관이 열린다는 사실. 진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한국에서 이제 쿠바의 수교를 시도를 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한국이랑 수교할 기미만 보이면 북한이 나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악랄하게 방해 책동을 하고 해서 이제 오늘까지 수교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 2023년 11월 달에 왔는데 2월 14일 날 아주 기억 날짜도 이제 잊어 안 먹어요. 2월 14일 날 수교했습니다. 아침에. 아이고. 수교했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려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빨리 하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 대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완패한 또 하나의 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쿠바에 이제 한국 대사관 개설대가 나갈 때 외교부에 가서 자문도 했어요. 이제 어떠한 주의할 점이 뭐고 어떠한 지역의 대사관을 개설하는 게 좋겠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문을 결국은 그 지역에 했더라고요. 대사관을 내야 하더라고요. 미라마르라고 하는 지역에 대사관을 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딱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미라마르라는 게 이제 1950년대 이전에 쿠바는 미국의 뒷동산이었잖아요. 미국의 뒷동산이었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았는데 그 지역이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외국 대사관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캐나다, 뭐 영국, 뭐 기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사관 중에 한 80% 이상은 다 미라마르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사관들이 많고 대사관들이 많다 보니까 대사관들이 호상 소통하기도 좋고 굉장히 그 환경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가뜩이나 아름다운데 거기는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를 태우기를 건 겁니다. 여기 조그만 이렇게 만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베다더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심구역이고 북한 대사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만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이 다 이제 그 미라마르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쪽에 바로 이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 지역인데 저건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거든요. 아, 예. 정말 제가 그토록 가로막았던 그 한쿠 수거가 되고 그 실제 이제 증거물로 나온 대사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외교관이나 뭐 고위급 말고 진짜 북한 주민으로서 봤을 때 쿠바는 진짜 우리 형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쿠바는 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미국의 코앞에서 사회주의 보루를 지키는 나라. 그래서 우리랑 피의 색깔이 같은 나라.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얘네는 절대 변하지 않는 혈맹적 관계가 아주 두터운 나라였거든요. 쿠바가 만약에 배신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 배신감. 쿠바를 사실 북한에서는 꾸바라고 해요. 그래서 좀 꾸바가 되게 익숙한데 그 사실 저는 이제 삼촌이 육현성의 그 무역진배를 탔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 꾸바에 가서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팔 끼고 찍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막 이쁜 여자랑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삼촌이 뭐 그런 논이 사탕 막 그리고 뭐 시가 담배 가져와가지고 아빠한테 피라고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제일 가장 생각이 나요, 저는. 왜 지금까지 우리와 이런 수교를 미뤄왔던 건지. 그 이제 쿠바가 1959년 1월 1일 혁명 승리했잖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실제 혁명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난 미국에서 이제 쿠바 혁명을 이제 정통적인 걸로 인정을 안 해주고 쿠데타로 이제 낙인을 해버리면서 피델 카스트로가 돌아와서 이제 미국인들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공장 이거 다 국유화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의 망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는데 그게 정복위한 사람들 많이 뛰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피델 카스트로 신변의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쿠바 체제를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 족발해서 보고할 때 대한 사명을 띄고 갔는데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을 미국 정부가 이제 고용해가지고 고용병들이 침공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피그만 작전이 사전에 이제 쿠바 정부가 알고 있었고 피그만이라는 건 이제 돼지 코 비슷하게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피그만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게 다 늪지대거든요. 이제 늪지대를 이용했거든요. (1961년 4월 15일) 날 침공을 했습니다. 1961년 4월 15일 날 침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4월 17일 날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했죠. 미국이 진 거예요. 그렇죠, 졌죠. 이제 미국이 그때 뭐 비행기 동원했지, 함선 동원했지, 뭐 굉장히 많은 그 무력을 동원을 했는데 좌절을 했습니다. 72시간 만에. 그렇게 하면서 쿠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깃발 들고 간다라고 하면서 쿠바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관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쿠바 뭐 우리나라 구 3개만 하다는데 졌어요? 미국이 이기질 못했던 거죠. 피그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이제 치명타였고 기습을 하려다 오히려 기습당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쿠바로서는 굉장한 안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번 한 번 이랬는데 이걸로 끝이겠느냐라는 거죠. 계속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전 보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쿠바가 소련하고 연결을 해요. 소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전을 보장해달라. 근데 역시 뭐겠습니까?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고는 핵무기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쏘는 것보다 쿠바에서 쏘게 되면 이건 시간이 문 앞 바로 가깝대. 그렇죠. 이거는 뭐 대처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하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처할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핵전쟁 공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토대를 뭔가를 와 이런 것도 짓고 있었구나. 와.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젊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을 약간 우습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자, 소련이 여기에서 한 발을 빼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당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련에서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좀 양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된 건 누구냐면 쿠바만 물된 거죠. 카스트로. 그러니까 카스트로 입장만 상당히 낭처해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쿠바가 미국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경제 봉쇄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예컨대 우리가 쿠바를 방문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 비자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입국이 허용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유튜버가 유일하게 고생하는 게 쿠바 여행 먼저 갔다가 미국 들어가는데 그거 되게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야. 네, 완벽한 주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련을 믿었다가 사실은 소련에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혈맹 의식도 그만큼 더 강해졌을 거예요. 터키에 이제 나토가 그 소련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 기지를 구축해 놨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대신 쿠바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뺀다. 이렇게 했는데 쿠바가 그때 굉장히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못 뺀다. 그때 피델 카스트로가 거의 한 10시간 가까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너무 이제 분격해가지고 그냥 와서 니네가 배를 가져갈 거 있냐? 그냥 우리가 니네 땅으로 이 미사일 다 날려보내줄게.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어요. 쿠바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끼어든 게 누구냐면 북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네. 쿠바가 이제 전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쿠바 주재 북한 대사한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시했냐면 여기 이제 쿠바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한 명도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쿠바 사람들하고 같이 총을 들고 한 참호에서 싸울 각오를 해라. 그게 대사관 성원들이랑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또 김일성이가 한 지시를 쿠바 혁명무력성 내가 당에 갖다 보고를 했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같은 그 동지기 때문에 한 참호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우라고 했다. 이 말이 유래가 된 게 한 참호 그때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 공산당 소위가 유리 안드로법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하면서 이제 쿠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미국이 쿠바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너네는 스스로 너네를 지켜야 한다. 1990년대 피델 카스트로가 자서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극비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경우에 쿠바 내부의 민심이 수놓은 거를 가지고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극비를 간주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군사적 공격받아도 자체를 지킬 수 없겠구나 해서 쿠바가 눈길을 돌린 게 북한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닌 피델 카스트로가 90년대 자서전에 쓴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동지를 찾았다.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분이 바로 김일성 동지였다. 그때 김일성이 그 AK 소총 10만 종을 줍니다. 10만 종을 주고 그 10만 종을 다 무기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필요한 탄약을 같이 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쿠바가 한국이랑 수교를 안 하고 2000년대까지 2020년대까지 유지할 수 있은 가장 그 밑바탕의 뿌리거든요. 이제 항상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조선은 사회주의 동방초소, 쿠바는 사회주의 서방초소. 한 참호를 북한 말은 전호라 그러는데 한 참호를 같이 쓰는 동지. 그러니까 쿠바에 대한 거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갔던 나라에서 북한이 군사고문단이 지원해준 자이르군이 쿠바의 지원을 받는 앙골라군을 쳤는데 앙골라군이 박살이 나요. 그
앙골라 주지의 쿠바 대사가 피델 카스트로한테 전화를 해요. 저 북조선군이 훈련 중 군대가 우리 군대를 박살내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일성이 자는 시간이에요. 잔다 그러니까 무조건 깨워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깨나요. 당신네 군대가 쿠바 군대를 박살내고 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노기 충천해가지고 당장 북한군 군사고문단 철수시키라.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중남미에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거점 국가가 쿠바밖에 없어요. 니카라과랑 베네수엘라는 다 후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거의 다 가졌댔고, 동남아에 몇 개 나라 있고 동유럽 나라들이 있는데 중남미에는 쿠바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쿠바는 정말 대체 불가한 북한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피델 카스트로는 완전히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전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까지 다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걸 계속 가르쳐줘요. 계속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쿠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지금 아주 혓바닥이래요. 쿠바가 이렇게 혓바닥처럼 있는데 이걸 지금 미국은 먹으려고 하고 쿠바는 절대 여기 안 먹힌대요. 그래서 발톱을 딱 늘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프게 하는. 호랑이 앞에 고슴도치가 있다고. 지도를 보면 그렇게 지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있으니까 못 물잖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고슴도치 같은 나라라고 항상. 근데 이제 쿠바라고 하면 계속 이게 친숙하게 좀 들리는 게 뭐 어릴 때부터 TV를 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말에 북한의 이제 평양도 좀 주말에 좀 유일하게 전기가 와요. 그래서 딱 앉으면 TV 앞에 앉으면은 막 김일성, 김정일 막 이런 막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기록 영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만경대 고향집 뭐 김일성이 고향집에 가면 쿠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4월에 친선 그런 범축제 같은 거 그런 공연을 해도 쿠바 사람들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4월의 범 친선예술 축전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이제 김일성이나 그런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쿠바에서 오는 사람들 저희가 항상 이제 눈여겨봤던 게 쿠바 말로 안 하고 이제 조선말로 해요. 노래를. 북한말로? 예, 북한말로. 근데 이제 그 미국 그 소울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래를 다 R&B로 불러요. 이제 영광 김정일인데 영광 그걸 다 아는 노래를. 네, 다 아는 노래. 그래서 이제 쿠바 사람들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눈여겨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얼마나 두 사이가 끈끈했으면 제 기억에도 엄청 그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기록 영화를 막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수령님과 뭐 피델 카스트로의 그 관계는 혈맹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엄청 강조해서 세세대 교육을 했어요. 야,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맨날 꿇어 안았는데. 수염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자, 전 세계가 좀 시끄러울 때는 오일 쇼크까지 있었을 때는 세계만은 맞다 있어. 기억나. 이거. 쿠바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기승난 말씀을 두시며 조선인민을 국가를 제재 동원하는데도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분이 김일성 동지시였습니다. 소총 10만 정과 탄약을 지원을 해줍니다. 감동받죠, 진짜. 저 자꾸 저렇게 꿇어 앉는단 말이야. 또 왔어? 3대에 걸쳐서. 김정은까지. 아니 한사님이 여기서 나와요. 진짜요? 저기도 계시네? 이 카스트로가 1986년에 처음으로 와요.
평양에 처음으로 오는데 평안남도 개천군의 1월 18일 종합기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라는 게 잠수함 엔진, 탱크 엔진, 미사일 엔진을 만드는 북한이 정말 자랑하는 공장인데 그 공장에 김일성이가 데리고 와요. 근데 그 공장은 꼭대기에는 타가서 유치원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 지하에 한 10,000명이 일해요. 10,000명 정도가 일하는데 김일성이 그때 피델 카스트로 데려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외국인들한테 이 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만 유일하게 내가 보여준다. 특별하다고. 그렇게 보물같이 여기는 공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 공장을 가서 보고 이래서 조선 농지들이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았고 조선의 국방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김일성의 마음속에는 피델 카스트로는 그냥 쿠바에 있는 김일성이야 또 다른. 이 비밀까지 나눌 수 있을 만한 친구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친한 친구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우정의 뭐 반지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뭐 그런 증표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바나에 이제 그 김일성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김일성 그 이름을 붙인 이제 단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쿠바도 북한처럼 다른 나라 이제 그 사상 이론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들어서 붙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실제 학교 이름이 2개예요. 실제 학교 이름이 있고 그냥 행사할 때만 쓰는 이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명패는 붙여놨지만 실제 학교 그 이제 그 구역 그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이름은 김일성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행사할 때만 쓰는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일성 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사실 뭐가 없잖아요. 대사관이라고 봤자 대선전비로 나오는 게 몇 푼 안 된단 말입니다. 학교를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쿠바가 너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줘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 학교에 가보면 김종숙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와이프? 김일성 와이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놓은 그 도서관인데 굉장히 조그만 방 하나예요. 그냥 하나에 그 학교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방이 그 방입니다. 근데 그 에어컨도 이제 새 걸 갖다 걸어놓은 게 아니고 이제 대사관 외교관들을 쓰다가 이제 교체하려고 이제 새 걸 교체할 때 남은 걸 갖다가 이제 그다 걸었어요. 그래도 뭐 에어컨은 나오니까 학생들이 김종숙 도서라고 해봤대자 뭐 읽어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오죠 그 방에. 그렇게 이제 그 정말 쿠바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정말 끈끈한 혁명적 원칙과 동지적 의리에 기초한 요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되는 건 그렇게 너무 한심하단 말이에요. 한인 마트보다도 못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북한하고 쿠바의 관계, 그 허물어져 가던 북쿠바 관계를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러면 그 우리 이일규 참사께서 열일하던 현지에서 그게 당시에 현지 언론에 보도된 정말요? 사진이 찾아봤어요. 보시죠. 귀한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그 무더운 누구야? 천찬인 맞아요? 네, 지금 옆에서 열심히 젊으셨을 메모하시는데 때. 뭐 지금 너무 덥고 아마 뭐 하시는지 얼굴도 지금 펄겋게 젊으시네요. 달아오르신 거고. 저게 언제였어요? 저 사진이 언제냐면 2023년 얼마 안 됐네요. 탈북하기 내가 이제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진짜? 네, 2023년 10월 10일이 당창건 기념일인가 돼가지고 그때 행사를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60kg 빠져나가고 막 그럴 때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때 이미 그러면 마음은 떠나 있으신 그때 이미 떠나 있었죠. 진짜 써있네 뒤에 김일성이라고 벽에. 저 정도면 굉장히 친하다는 게 이제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어요. 그 김일성 거리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김정일이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서 대사가 아주 입이만큼 돌아갔던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요만하게 진짜 조그맣게 붙였어.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크게 소개를 하고 그 대사가 김정일한테 엄청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김일성 학급이 있어요. 학급에 요만하게 김일성 학급이라고 써 있는데 걔네들은 김일성 학급이라는 걸 인지도 못해. 애들은 몰라. 그냥 K-팝은 알아도. 행사할 때 2월 16일이나 4월 15일 가면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애들이 야 모여봐라 모여봐 그리고 그 현판 앞에
모여서 사진 찍고 근데 그게 친한 나라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다른 나라들이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암만 그래도. 그래요. 근데 저런 걸 해줬다는 건 그래도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이사감을 이 정도로 친하면 우리랑 수교하면 안 돼. 이해가 돼. 왜 안 그러냐고. 아니 김정은 이 방송 못 볼 것 같아. 야, 이거 봐야 돼. 쿠바와 이제 북한이 이제 친해진 걸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 친해졌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북한하고 쿠바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지. 반 바퀴 정도 그쵸, 거리상. 네, 거리인데 어떻게 이 많이 3대까지 이렇게 이어졌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두 나라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플라토닉한 관계.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사협력. 그거밖에 없네. 군사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했는데 왜 쿠바가 북한을 이제 군사협력 대상으로 삼았냐. 쿠바는 다 러시아제 무기로 소련제 무기를 무장을 했습니다. 북한도 똑같고. 네. 근데 북한은 이미 세부에도 가입을 안 하고 소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소련이 북한에다 이제 무기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자체로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머리를 쏘가지고 수리도 다 자체로 가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구형수리. 그렇죠. 대신 쿠바는 이 노하우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주문 받고 안 주면 그냥 굶는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제 무기는 소련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안 합니다. AS를 안 해요. 근데 소련제 무기를 독점적으로 AS한 나라가 누군 나라면 벨라루시. 벨라루시가 이제 전문적으로 소련 그 무기를 AS 해주는데 이게 벨라루시가 받아가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수리비가 비싸. 그러다 보니까 쿠바는 돈이 없지 하니까 눈길을 돌리는 게 북한 쪽으로 돌렸어요. 아 여러모로 필요했네. 벨라루시가 100만 달러 내라고 하면 우리 50만 달러를 해주겠다 하면서 둘 간의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졌고 이제 쿠바 덕에 북한이 이제 많은 걸 빼갔죠. 그 와중에?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기술적 도면도 빼가고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이제 그 부속도 빼가고 쿠바가 이제 보고도 사실 이제 눈 감아줬던 적도 많습니다. 왜? 이걸 조금 눈 감아줘야 이 수리비가 100만 불이 또 한 80만 불로 또 낮아질 수 있고 막 그런 관계니까 서로 조금씩 눈 감아줘야 가격 끝난 다음에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이해됐네.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가 한번 정말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일기 참사님 계실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 북한 선박에 이 소련 전투기 아, 우리 지난번에 다뤘다. 분해해서 이제 북한으로 실어 가다가 이제 미국이 딱 잡은 건데. 많은 사람들은 아 북한이랑 이 쿠바랑 사실은 전투기 거래를 몰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이 쿠바의 변명이 그거였거든요. 이 전투기 수리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리를 그렇게 맡기냐 했는데 진짜 수리를 맡긴 걸 수도 있겠네요. 맡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만드니까. 북한은 막 좋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럼 꼬로 또 이렇게 완전히 뭉쳐가지고 아주 우정을 쌓았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 쿠바가 북한을 배신하고 이 한국하고 수교를 맺게 된 거예요? 쿠바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밍웨이도 있고 낭만도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요 이게요. 산업이라고 해봤자 마피아가 운영하는 술집, 카지노 이런 뭐 유흥산업 플러스 사탕수수 농장. 일단 공산혁명 이후에는 요 유흥업이 싹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광 산업에 올인을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바에 가시면은 외국인이 쓰는 돈과 현지인이 쓰는 돈 단위가 달랐어요. 단위가 달라. 외국인은 외국인의 돈을 써야 돼요. 아.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변수가 하나 터졌네. 바로 코로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관광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외화의 원천이었던 그 이 관광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력난이 발생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발전소가 안 돌아가고 전력 생산이 안 돼요. 하루 6시간만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뭐가 안 돌아가냐? 비료 공장이 안 돌아가요. 비료. 그럼 비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탕수수 농장 폭망이에요. 그러네. 이 쿠바가 1523년부터 설탕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400년 동안. 200년 만에 처음으로
설탕을 수입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야, 그 정도야? 어느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폭망을 해버리니까 아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1959년도 공산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직후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쿠바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수천 명이 실종되는 일까지 발생해요. 네, 최근 공산당 일당 체제의 쿠바에서 흔치 않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1년이요. 이게 웬일이에요?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Y a nosotros nos tienen pasando hambre. 야, 이런 영상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맞아. 쿠바가 이랬다고. 오!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지금 독재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근데 시위는 꿈도 못 꾸잖아요, 북한은. 지금 북한은 저 장면 보고 충격받았을 겁니다. 근데 절대 안 내보내주죠. 안 내보내죠. 그렇죠? 네, 절대 안 내보내요. 뭐 그럼 또 북한 주민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깨져.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시위를 하냐 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저 때 시위할 때 당시에 계셨습니까? 있었죠. 쿠바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제 쿠바가 굉장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웠습니다. 쿠바에서 제일 3대 주요 수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의사들을 해외 파견해서 보러 들이는 돈이 1년에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달러? 120억 달러. 의사만 파견해서 보러 들이는 돈이 120억 달러요? 달러. 네, 120억 달러. 두 번째 수입 원천이 뭐냐면 이제 그 쿠바가 싫다고 해외 망명객들을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송금이 한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수입 원천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관광을 통한 이제 그 수익인데 1년에 한 30억 달러 정도 들어옵니다. 대단하네요. 이 3대 수익이 다 막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제 반쿠바 이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3대 수익이 다 망하다 보니까 쿠바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한 주일 이상 되는 종전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물 공급이 안 됐고 쿠바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 목욕을 못 한다고 생각해봐요. 며칠 동안. 거기다가 쿠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렵게 어디 가서 조금 요만한 고깃덩이 하나 구했는데 종전이 돼가지고 한 줄 동안 불이 안 오면 이게 거기에 다 쏘고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7월 11일 날 그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인터넷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징조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도로에 나가보니까 나가지 말라는 경찰들이 외교관들 신변안전 보상 못한다. 몽땅 지금 시위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위가 이제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 쿠바에서 일어났던 사태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재현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너무 못 살아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논리고 얼마 전에 사망하신 로마 바티칸 교황께서 이제 쿠바를 방문해서 라울 카스트로한테 인터넷을 열어라. 미국하고 대신 우리가 중재해 줄게. 그래서 인터넷을 열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인터넷이 쿠바 사람들한테 쭉 확산이 됐습니다. 이 인터넷만 들어가서는 이 시위가 안 돼요. SNS가 쭉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남한테 말을 못합니다. 감시 통제가 심해서. 근데 SNS를 통해서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조금 무슨 불꽃이 튕겨도 다 같이 욕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죠.
그게 바로 7월 11일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고할 때 기본 7월 11일 사태가 동시다발적인 반정부 시위로 벌어지게 된 요인은 인터넷 허용이다. 그리고 SNS 이렇게 교훈을 주나? SNS 이용이다. 철저히 구웠던 경우에도 인터넷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특히 내부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사소한 고리도 다 차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충성심을 바쳐서 보고를 해야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과 좀 떨어뜨려 놓고 이제 좀 고립도 시킬 겸해서 쿠바와 수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2024년도까지도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고영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방해 공작을 두 분의 활약 때문에 말이죠. 약간 오늘 두 분의 두 분의 활약 시간 때문에. 같은 됐어 지금까지. 회계 전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뭔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가장 나쁜 짓이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88 올림픽. 그걸 저지하려고 엄청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진짜? 김영남 당시 부총리 겸 외교부장. 서울의 평창 올림픽 때 최고인민회 위원장 같은 큰 사람. 맞아요. 직접 그 사람하고 그 쿠바에 갔어요. 쿠바에 가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납니다. 그게 아주 인상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 충격했어? 그래가지고 카스트로 만난 분이 여기 있어. 근데 제가 쿠바에 그때 처음 들어갔는데 대사관에 가서 밥 먹고 산책을 하는 게 말레콘인가요? 말레콘. 야, 거기 나갔다 아주 정말 북한 사람 눈에는 끔찍한 걸 봐요. 왜 보는가 하면 뭘 보셨어요? 말레콘 쬐만게 선셋이 지고 있는데 젊은 청춘 남녀들이 커플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포기불났지. 뽀뽀하고 그냥 허리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불을 놀랬겠다, 네. 그럼. 이게 조선인 혁명가들 눈에는 이 그렇지. 상상이 이상한 거야. 못 보지 놀랬겠다. 아니 사회주의 나라인데 당시에는 너무 풍기문란한 거야. 이게 도대체. 충격 받았어.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 이렇게 풍기문란한 나라가 미국 코앞에서 어떻게 체제를 지키지? 이 나라가 과연 오래 갈까? 지금 뭐 북한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뭐 소련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돌 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요. 참 인상적인 게 우리가 이번에 온 목적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동지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내년도에 우리 올림픽에 쿠바 동지들이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 시작인데 카스트로가 오케이. 우리 안 갑니다. 이야. 근데 진짜 그때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돌 때거든요. 근데 동유럽에 가면 우리 고르바초프도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 빼고 다 만나시고. 고르바초프를 만났는데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공산당 총비서긴 하지만 우리는 정치국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에 가는 거는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게 바꿔 말하면 가겠다는 소리예요. 가겠다는 거지. 가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딱 한 개 나라가 안 가겠다 그런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예요. 마다가스카르는 조건을 내걸어. 뭐라고요? 우리가 안 가겠는데 대신에 당신네가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무기들을 달라. 교환을 하자. 그걸 이제 그때 대답을 또 김일성이한테 이런 말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김일성이 당장 해주겠다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외교부장님 와서 이야기를 해줘서 마다가스카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쿠바를 갔는데 쿠바는 그냥 아무런 조건이 바로 그냥 안 갑니다. 진짜는 김일성 동지와 뜻을 같이 합니다. 피를 나눴어. 그게 아주 감동을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미안하지만 안 온지 몰랐어요.
맞아. 이게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맞아요, 이걸 덕선이. 못할 뻔한 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아까 덕선이가 맞아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못 안 왔어. 덕선이의 배우에 지금 고영한 씨. 덕선이가 물 먹을 뻔한 거. 한몫하셨어, 한몫. 쿠바도 악수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피델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고 자, 늦은 점심에 자기가 식사를 차리겠다 그래서 카스트로 집에 가요. 카스트로 집에 갔는데 네네. 카스트로가 음식을 만들어. 직접 그 정도야? 직접 음식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는 이 믿기지 않는 현상. 남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대한 수장님이 가장 가까운 조루가 저렇게 후라이팬을 들고 음식을 말도 안 만드나. 그게 너무 충격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들이 가서 음식을 나르려고 이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앉아 있어. 내가 다 한다고. 야,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야. 근데 우리 옆에 왔는데 그 카키색 군복을 입었잖아요. 네. 그 사람 항상 군복을. 이거 옷섭에 해졌어. 너무 많이 입어. 너무 오래 입어. 입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한쪽에서는 대리석궁전에 요리사만 몇십 명의 그러니까. 날르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몇백 명이 김일성 식사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엄청난 많이 충격을 줬어. 깨달았네. 근데 뭐 이제 집에 다 들어가서 저녁에 우리 갔다 와서 야 우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 네. 인민들이 먹는 거랑 옷 입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 우리는 수령님이 뭐 포드 링컨 컨티넨탈 타고 패스트백 타고 뭐 대리석 궁전에 요란 법정한데 그때부터 아마 내 정신이 조금 이게 좀 뭔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념이 좀 많이 무너지는 이게 내가 보고 다니는 게 너무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때 쿠바는 이 고영한 선생님의 맹활약을 통해서 서울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데 1980년대 이후에는 2.19 참사님께서 또 맹활약을 펼치십니다. 이 참사님이 직접 막아낸 한국의 수교 시도가 또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어떤 사건입니까? 2011년도에 내가 이제 쿠바에 이제 3등 소위관, 대직급은 1등 소위관으로 처음 파견이 됐어요. 역시 첫 번째 임무는 한국과 수교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2년에 갑자기 아바나 종합대학에 한국어 강좌를 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이게 쿠바 정부가 추진한 일이 아니고 쿠바 호세마르틴 문화원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이제 한국이랑 민간급에서 이제 추진을 했어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늦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걸 조직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갔고 정말 그 후과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아니, 무역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공장을 막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국어 강좌 정도는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한국어 북한어도 북한 말도 한국, 북한도 한국어를 쓰잖아요. 시간 이상해. 근데 쿠바 사람들이 원래 이제 쿠바에는 이제 그 드라마가 많이 보는 게 브라질 드라마랑 멕시코 드라마를 아무래도. 근데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이 멕시코 브라질 드라마를 다 몰아냈어요. 그 정도야? 제가 2011년도 가니까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꽃보나무. 그게 뭔 북한에서 상관이에요? 진행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 아가씨를 부탁해. 그걸 쿠바 사람들이 봤다고. 굉장히 봤죠. 굉장히 스마트한 남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생활적이고 잘생기고 그런 걸 보니까 쿠바 여자들이 혹 간 겁니다. 제가 이제 쿠바가 먹히네. 2013년 11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무슨 시위를 난 줄 알았어요. 새벽에 자는데 뭐 아파트 밑에서 막 소리를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몽땅 여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여자들이 난리를 치고 저 뭐야 남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일단 뭐 이제 귀 틀어막고 잤어요. 나는 또 이제 한국 드라마 켜놓고 한국 드라마 잤죠. 아니나 바뀌나. 아니나 바뀌나 똑같죠. 보고 잤는데 아침에 물어봤어요. 대체 이거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을 있었냐 하니까 이거 한국 탤런트가 와서 사인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내 아가씨를 부탁해서 윤상현 배우. 그때 윤상현 배우 대단했죠. 오 윤상현 분이 와서 사인회를 그때 했는데 아마
아예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때 이미 한류는 쿠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을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아니 저는 근데 쿠바를 듣는데 북한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니 막 이해가 되는 게 뭐, 이해가 돼. 저도 막 어린 나이에 막 한국 드라마 보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불 안에서 봤단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심정이 이해가 좀 돼요.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를 저도 꽃보다 남자를 보고 이게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해졌거든요. 나와서 이민호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 좋아하고 이런 직접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냐 내 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렇게. 근데 이 오빠가 재벌이에요. 예, 재벌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천미를 좋아해요, 여자를. 그것도 직장 좋아해요. 천미 뭐야? 북한에서 봤어. 있어 나. 아니 북한에서 봤어. 갑자기. 북에서 봤어. 제가 봤을 때는. 북에서 봤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선 문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명예 그 뭐고 싹 다 내려놓고 그 여자한테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드라마를 추가하네요. 수혜 씨 말한 게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굉장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뭔데요? 북한은 계급과 계급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처럼 재벌집 남자가 자기가 계급 안 맞는 여자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혼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북한의 여자들은 남성월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 남전여비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래서 남전여비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근데 옷고 다니지 기시 안 맞아도 가만히 맞고 있지. 그런 것들이 여자들의 그 억눌린 마음을 막 이렇게 해방심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탈북민 34,000원주의 여자도 많은 거예요. 제일 잘못한 게 남자 손오빠들이에요. 그 오빠들이 싹 다 전 세계 여심을 흔들고 다니니까. 아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말이라도 좀 통하고 그러니까 언어도 쿠바는 이렇게 막 많이 안 것도 아닐 테고 근데 거기서 뭔가 자막은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지. 스페인어. F4 이렇게 하고. 라틴 쪽이 우리랑 정서가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가족주의도 비슷하고 맞아. 그러니까 영미 쪽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술 먹을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막 독일 애들은 딱 있다 술 먹다 간다 그럼 그래 잘 가 이러거든. 근데 남미 애들은 술 먹다 간다 야 이 자식아 어딜 가 이 배신자야. 앉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때 우리도 이제 나가면 그때 당시는 나가면 국적 물어보면 코리아라고 하면 와 드라마 이렇게 하고 이제 이민호 같은 분들 얘기하면서 잘생겼다. 와 코리아노 잘생기고 잘 산다. 굉장히 남자들이 스마트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조금 어깨가 올라가죠. 나만 얘기하는 코리아노 어깨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보기 전에 그냥 꽁무니 빼고 말. 선생님 이거 진짜 입장이 애매하네요. 근데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라면 이미 한국 강자를 개설하라고 이제 허가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허가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이걸 아무리 걱정이 된다라고 해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이제 북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사소한 거라도 일단 보고합니다. 외무성에서는 그걸 이제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대사관이 그것도 막아내지 못하면 대사관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정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미겔 앙헬이라는 분이 이제 아시아 국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미겔 앙헬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저 뭐야 한국 왕자 북한도 아니고 한국 왕자 내온다니 무슨 말이냐.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주적은 미국이야. 근데 우리는 한 주일에 4번 이상씩 미국 영화 전문적으로 돌려 하루 종일. 문화 교류는 정치 사상이랑 상관없는 문제야. 너네는 한국이 너네 주적은 아니잖아. 너네가 실제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한국은 너네 동족이라고 하잖아.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어를 여기서 못 배워주게 너네가 막는다?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다 알면서도 비트는 거죠. 할말 없는데 뭐 하니까 뭐가 문제야? 명분이 없다. 외교관이 명분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도가 없어진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도 여기서 물러날 또 이일규 참사님이 아니죠. 또 더 해야 돼요? 아니, 평양 당국에서는 반드시 막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일규 참사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외교부가 안 되면 군부를 찾아가자.
군부? 네, 쿠바 군부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외교? 아까 우리가 설명이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과 쿠바는 주고받은 게 없다. 오로지 군사 협력과 군사 교류만 양국이 주고받으며 외교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니까 쿠바의 군부는 쿠바의 외교부보다 상대적으로 말빨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당시 이 쿠바의 국방상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어요. 북한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분이 2.19 참사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서장이랑 밥도 먹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국방상을 찾아가서 릴규 참사님이 이렇게 이지적이고 냉철한 분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뭐 눈물 흘린 건 아니고 살려줘라. 굉장히 그 졸졸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당신하고 이때까지 그 대상하면서 뭐 부탁한 거 있었냐. 정말 하나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하자. 해가지고 이런 일 있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 뭐 말하잖아. 그 외교관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상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라울 카스트로한테 이제 전달을 했죠. 라울 카스트로 그런 일은 이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랑 어떤 이제 그 불편한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건 다 하지 마. 해가지고 아바나 종합대학의 한국어 강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야, 진짜 강하다 진짜. 근데 이게 북한이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까지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북한하고만 관계 있고 남한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작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한국 여자 배구 팀이 중국에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그걸 받아줘. 체육 그런데 국제경기인데. 근데 북한으로서 보건대는 얘네들 벌써 뭔가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든 외교 관계의 시작은 이런 민간 교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시작도 탁구로 시작했고 그렇죠. 그 웸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중국에서 최초의 서방 그룹으로 최초의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미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개방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감하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 쿠바 혹시라도 학생들 지금 보시면 막은 게 저분이었습니다. 막은 게 저분이었습니다. 알려주지 마. 쿠바 다시 못 가시겠네. 제가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 한국어 강사를 막았잖아요. 그 막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아니 그 외교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인까지 다 났었잖아요. 쿠바 외교부? 네, 쿠바 외교부에서는. 빈정수 맞은 거지. 쿠바 외교부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렇지. 쿠바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좀 골치 아파진다. 굉장히 괘씸해하면서 그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호출했어요. 호출해가지고 암시를 줬어요. 당신이 손을 넘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어떡해. 당신의 이 짓을 함으로써 이제 후에 돌아온 후과는 당신이 다 책임질 거 각오해라. 딱 요 말밖에 더 안 해줬어요. 5가지를 내놨습니다. 그 시가장사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 이제 일반 짐을 신소물로 막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길바닥에서 경찰들한테 막 뎨뎨거리고 쌈질하는 거 어떤 집에서는 이제 베란다로 이제 어물 집어 버리는 거 기타 등등해서 한 5가지를 북한 외교관들이 그 비하를 끄집어냈어요. 당신네가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부끄럽게 하는 야, 창피하게 하려고. 굉장히 망신스러웠는데 거기다 뭐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소금 끓지만은 기껏 했다는 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했던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CCTV 녹화물 이제 꺼내서 보여줄까?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죠. 그 정도 하자라고 돌아서서 이제 나갔는데 그 얘기가 이제 대사관에 전달되다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제 장사도 못하게 막 그 계산 사람들을 또 날려가는 겁니다. 좀 적당히 하지. 안팎으로 제가 굉장히 당했죠 그때. 열성이 말썽이. 그러니까 외무성이 대사관이 상대하는 국가기구가 외무성이잖아요. 무력성은 대사관이 원래 상대하는 상대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무성이 자기네를 제껴놓고 높은 사람을 가지고 외무성을 물매겨
너네 우리하고 일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너네 한번 혼 좀 놔봐. 괘씸하지. 그거지. 저는. 자존심. 아니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탑다운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실무자가 다 안 된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사장이 전화 와서 야 그거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바보 만든 기분이. 내가 또 이제 주요 타겟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한 몇 달 동안 이제 시가 장사를 못했어요. 본인 장사도 망치죠. 아, 내가 했다가 걸리면 난 바로 이제 북한에 가야 2차 타격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이제 수교를 위한 노력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걸 또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이제 한국이랑 수교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껴져요? 2022년 8월달에 이제 마탄사수에서 그때 한국이 지어준 이제 원유 탱크가 이제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보건기구를 통해서 20만 불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 쿠바 정부가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위문 전문을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 수교가 없는 나라에다 위문 정문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교류가 진행이 되는구나. 수교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직감이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 보면 외교관계가 없는 그냥 눈 감을 수도 있는 거를 구태여 위로 전문을 공식으로 발표한다는 거는 그냥 눈앞에까지 다가왔다. 쿠바의 조문으로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힘들어졌구나 하는 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나요? 2023년 7월달에 이제 조선일보가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과타말라에서 쿠바 웸송 차관을 만나서 수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웸송으로부터 지속 정보를 받았어요. 막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대사는 그것도 모르고 뭐랬냐? 이게 또한 황당한 겁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이제 한국 언론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근데 쿠바 언론은 일체 이게 대해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조선일보 보게 해주든지 이런 항변을 못 해요. 이런 항변을 했다가는 바로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참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만났던 호세 비달이라는 그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어떻게 돼서 그때 만났댔냐 물어보니까 사실 그때 그 한국이 카리브 그때 참가했던 게 카리브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 한국이 참가했는데 한국이 그 기후 변화에 이제 후원국인데 후원금이 제때 안 들어와서 자기가 그때 우장으로서 만나서 후원금 좀 빨리 달라라고 이제 얘기했지. 내가 차관급에서 이제 두 나라 수교 문제 진지하게 논의할 정도 급이 아니지 않냐. 거짓말입니다. 회피인데 그 회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믿고 싶거든요. 왜? 그걸 믿어야 그대로 본국에 전달을 해야 한동안은 또 이제 조용할 테니까. 명언이네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믿었고 믿으려고 했었고 또 나도 이제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 끌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이 쿠바 북한 모르게 물밑에서 우리 측과 이제 쿠바 측이 조율을 해오던 흐름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쿠바의 아까 호세피나 비달이 바로 이 과테말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박진 장관하고 오랜 취재 관계가 있어서 직접 들었는데 과테말라 가기 전에 제3국에서 우리나라랑 사실은 쿠바 측이 한번 우연을 가장한 경유를 했어요. 미팅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2개월 뒤에 아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한국과 쿠바 드디어 수교의 물꽃 트나. 우와. 너무 정확하게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평양 당국이 보고 야, 이거 일규 일 안 하네? 라고 이제 난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첨사님 이런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카드까지 다 썼는데 정말 효과가 없다. 뜨자 해가지고 우리 일규 참사께서는 2023년 11월 쿠바를 떠났는데 3개월 후인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이날 드디어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공식 선언합니다. 선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북한이 받을 타격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일구 참사님이 또 이제 탈북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공교롭게. 수교가 된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은은 뒷목을 좀 잡았을 것 같거든요. 김정은이는 굉장히 그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18년 11월 달에 디아스 카네를 왔을 때도 김정은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바라는 건 딱 하나, 한국이랑 수교만 하지 마라. 후반대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냥 한국이랑 수교만 하지 말라는 게 김정은이 이제 요구였고, 그걸 이 디아스 카네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이행을 해줬는데 정당에는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거고, 김정은이로서는 한 번쯤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이 사실 공개적으로 욕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약 올린 거죠. 욕을 시원하게 하고 원래는 그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려야 속이 풀리는데 배신자요. 네, 배신자. 그러지 못하면서 배신자라고 계속 얼굴 보면서 뒷목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랑 쿠바의 어떤 외교 관계 수립 소식을 노동신문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요. 그때 또 공교롭게 김정일 생일 82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큰 행사예요. 그래서 북한에 와 있는 이 외국 대사, 우방국 대사들을 다 생일 파티에 이른바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경축연회에 참석한 외국 대사들의 명단을 보도해요. 보면 러시아 대사가 왔습니다. 베트남 대사가 왔습니다. 끝까지 쿠바 대사가 왔다라는 얘기를 보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시리아 대사가 왔습니다. 라고 북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보도를 했는데 시리아도 우리랑 얼마 뒤 시리아도 이제 우리와 수교를 했으니까. 네. 그럼 진짜 이제는 고독하겠다. 없어. 북한이 그냥 제대로 혼자가 됐지. 헐러섰어. 김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는 없고 그쵸. 약간 유치한 복수예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주복 외교단들이 다 초청이 됐고 그럼 딱 그 매체 보도를 봤을 때 쿠바 대표는 정말 참석을 안 했을까? 다른 데서 세요. 거기에 참석을 했던 러시아 대사관이 또 SNS 사진을 올리거든요. 나 파티 갔다 올린 이 사진을 보면은 쿠바 대사가 참석했어요. 코리아 가르시아. 자기 안 불렀어. 이름은 또 왜 공교롭게 꼬레아가 들어가? 안에 스텔스 대사야, 스텔스 대사. 북한이 쿠바는 중남미에서 북한 외교의 중심지라고. 그런데 쿠바가 배신을 하고 한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화끈하게 또 에이씨 때려치워 이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저렇게 참가했는데 참가한 이름을 빼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쪼잔하게 복수하는 몇 살이야?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자 이러다가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다는 시리아는 이제 올해 4월에 네. 우리와 수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거냐? 완전히 고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담스럽게도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정말 천재의 일화와 같은 기회가 이제 북한에게 주어졌고 김정은이 그 기회를 잡았고 현재는 러시아를 이용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혜택을 다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제재, 국제적인 대북 제재까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립은 아직 그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올해 안으로는 협정을 맺을 거예요. 푸틴도 지금 자기가 좀 군사력도 복원해야지 미국하고 관계도 개선해서 경제도 발전시켜야지 사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있어요. 요하고 발전을 시키고 싶긴 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당장 급하니까 북한 쪽이 붙었는데 과연 북한하고 10년, 20년, 30년 갈까? 거기엔 의문이 생기고. 네.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이 딱 지나게 되면 러시아에게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딱 재면은 사실 북한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노동력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욕망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러시아가 중국에게 먹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게 걱정이 전혀 없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러시아도 북한보다는 남한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질문이 또 이제 한국까지 쿠바가 이제 수교가 됐잖아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쿠바에 한번 다시 가보실 생각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쿠바는 제가 이제 14년 산 땅입니다. 14년이요? 14년을 살았습니다. 쿠바. 정말 그 제 고향일 정도로 이제 또 14년을 쿠바에서 살았지만은 또 거의 한 생을 쿠바 문제에 바친 사람이거든요. 쿠바에 대한 애착이 좀 많아요, 정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이 쿠바랑 수교했잖아요. 쿠바가 대한민국을 동아줄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떤 많은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걸 못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쿠바의 수교에서 아직 큰 산을 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산이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대쿠바 봉쇄 제재를 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쿠바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쿠바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 쿠바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정말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정말 빛이 날 수 있게끔 그런 방도를 찾고 가고 싶습니다. 쿠바 정말 사랑하시는. 제일 좋은 방식은 이참사를 한국 대사관에 보냅니다. 그 길을 다 찾아봐라. 북한의 외교관 할 때는 정말 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출이 되는데 이제 한국 외교관이 딱 되면 사람들 만날 때 대박 어깨 연구해 보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쿠바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것들을 지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쿠바 하면 또 뭐 시간이 바다니 생각나지만 또 음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팝칼럼니스트. 사실은 이 서방 세계, 뭐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쿠바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쿠바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문화에 관심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라이 쿠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쿠바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쿠바에 여행 갔는데 자기가 음악가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음악들을 듣다가 이 음악이 뭐지? 이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음악인데 놀라운 음악들이 있네. 찬찬이라는 곡이에요. 찬찬? 네. 하나의 동화 속에 등장하는 소년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전통적인 쿠바의 손 리듬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쿠바의 문화가 다시 세상과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쿠바에 꼭 다시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Llego a Puerto, voy para Miami.